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62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경매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셨나요? 실제로 찾아보시다 보면 토지 별도 등기가 의외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도 많다는 뜻이 되겠죠. 토지 별도 등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소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토지 별도 등기는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혹 이 토지 별도 등기 자체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인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배당이 되어서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지 별도 등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 자체가 인수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인수될 때는 반드시 특별 매각 조건으로 토지 별도 등기를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자, 이 임차인에게 배당 나가기 전에 토지 쪽에 먼저 배당이 나가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일부 배당이 적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위에 있는 내용 토지 별도 등기를 인수하는 것이 어떤 경우이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는 그 대지권에 제한 물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한 물건이 만약에 금전채권이면 예를 들어서 건저당이나 감유라면 법원에서 이 건저당이나 감유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금전채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을 때 자, 이것을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그때 인수가 되는 거죠. 결국 금전을 인수하는 게 되죠. 그러면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건저당이나 감유 채권 금액만큼의 추가적인 금액이 있는데 결국 그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을 알고 입찰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제한 물건이 아니고 참 금전 채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순위의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이런 예고 등기라면 이거는 금전 채권이 아니니까 낙찰자가 낙찰받고 별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가 인수인 조건이 붙을 때는 자, 이것이 가압류나 건저당처럼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인지 결국 이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떻게 결말이 날 건지까지를 판단을 해야 입찰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 가등기 문제라면 될 수 있으면 입찰을 안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토지 별도 등기의 대항력 임차인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드렸던 말씀 인수하는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전라남도 순천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빌라가 경매가 나왔는데 순천시 조곡동 59번지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땅도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집합건물의 건물과 대지권은 일체가 되어서 거래가 되는데 자,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거래의 객체로 삼는다는 규약이 없다면 그런데 이게 지금 따로
건물 따로 대지권이 따로 경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빌라만 낙찰을 받았을 때는 대지권이 없는 상태로 받는 셈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빌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자, 분명히 여기는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권이 있지만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자가 별도로 해결해야 된다.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토지를 낙찰자가, 건물의 낙찰자가 따로 사야 된다는 뜻이 되죠. 자, 그렇다면 건물을 낙찰받고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얼마에 살 건가를 미리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팔지 않겠다거나 파는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렇으면 이 건물 자체를 낙찰받는 것을 아예 포기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아주 특이한 사례니까요. 자, 다음 사건을 보죠. 경상북도 경산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토지 별도 등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이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한다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아예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인 여러분들은 이 토지 별도 등기에 나타나는 건저당이 얼마인가? 그리고 돈만 주면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될 것인가?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죠. 간혹은 드물게 이미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토지 별도 등기를 인수한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역시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이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자, 등기부의 건물 등기부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별도 등기만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건데 결국 이 별도 등기 인수하는 내용과 조건을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토지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토지 별도 등기인지. 자,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보기는 쉽지가 않네요. 자,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큰 단지 아파트의 토지 별도 등기를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된다면 이러한 내용은 이 아파트 단지 이 호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에 관리실이나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 중개업소에 가면 이 토지 별도 등기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조건인지를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군산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역시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는 별 문제가 없죠. 자,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지만 선순위 전입, 선순위 확정이니까 먼저 배당을 받을 테고요. 1,500만 원 이상에만 낙찰을 받는다면 인수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문제는 토지 별도 등기인데요. 실제 2,300에 낙찰되었으니까 자, 임차인에게는 1,500 전액 배당이 되니까 인수는 없죠. 자, 문제는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 어떤 내용이냐 이건데 토지 등기부를 보셔야 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토지 별도 등기 중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토지 별도 등기 자체를 인수하는 부분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건가?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별도와 등기가 생기는 경우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라를 짓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나대지 상태, 지상물이 없는 토지만 있는 상태의 토지를 담보를 제공하고 건저당을 설정한 거죠. 자,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99년에 돈을 빌렸습니다. 자, 빌라를 짓고 분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자, 일단 완공했으니까 보존 등기를 2000년 4월에 보존 등기를 했는데, 자, 빌라가 완공되어서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분양되지 않는 빌라를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등기는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자, 임대를 줬다면, 예를 들어서 2000년 2월 달에 임차인이 전입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토지의 건저당보다 임차인은 늦게 전입했는데, 건물의 보존 등기보다는 앞섭니다. 보통 보존 등기하고 이때 2000년 4월 달에 건물을 다시 또 담보로 하고 건저당을 설정하겠죠. 자, 이 말소 기준, 건물의 건저당 말소 기준보다는 임차인이 먼저 전입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죠. 자, 이러한 물건이 만약에 경매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역시 1억에 감정이 되어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임차인은 그 보증금이 6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하고 바로 확정도 제때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자, 1억에 감정되었다. 빌라가. 그러면 자, 빌라는 집합 건물이니까 대지권과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반드시 구분하여 감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건물 60%, 대지권을 40%를 하죠. 결국 건물을 6천만 원 정도에 감정했고 대지권인 토지를 4천에 감정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7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7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자, 7천만 원에 낙찰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배당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 금액 중에 감정가가 40%인 토지에 2,800을 배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은 60%니까 4,800을 건물에 배당을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2,800이라는 이 배당이 토지의 건저당권자에게 가고요. 자, 토지에게 가죠. 자, 4,800이라는 돈은 임차인에게 갑니다. 건물에서 가장 권리가 빠른 사람이 임차인이니까. 자, 그러면 4,800이 6,000을 만족 못하니까 결국 1,200만 원이라는 인수가 생기죠.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가정하에서 토지 별도 등기가 없다면 7천만 원을 토지 쪽으로는 배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두 임차인에게 보내죠. 그러면 임차인은 6천만 원을 다 받습니다. 전혀 인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다 보니까 토지 쪽으로 40%를 보내야 됩니다. 나머지 60%가 임차인에게 가니까 모자라는 금액 낙찰자 1200이 인수가 되죠. 자,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가 없으면 7천만 원 낙찰받고 전액 임차인에게 만족을 시켜주니까 인수가 없는 건데,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면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부담 때문에 낙찰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례가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 건물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보실까요? 자, 주택이라는 것이, 자, 다가구 주택이든 단독 주택이든 주택은 두 개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집을 짓기 전에 토지를 담보로 해서 역시 99년도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집을 완공한 다음에 이것을 2001년도에 보존 등기를 하고 2001년도에 다른 건물의 건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사이 2000년도에 만약에 임차인이 2000년도에 들어왔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토지의 건저당보다는 늦지만 건물의 건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 주택이 경매로 나와서 자, 1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배분을 합니다. 만약에 분리하지 않으면 1억의 경매가 나와서 이것을 7천에 낙찰되면 이 7천이 모두 임차인에게 먼저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건저당이 있다면 이것을 아까 집합 건물처럼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비율은 6대4가 아니고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 비율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임차인에게 토지에 먼저 배당이 나가는 것 때문에 모자라죠, 배당이. 인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것은 저렴하게 사겠다,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자, 대부분 물건이 문제가 없지만 간혹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여러분이 잠시 방심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북가자동에 많은 빌라가 한 사건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같이 보실까요? 자, 빌라가 경매 대상입니다. 보시죠. 감정가가 9천만 원이죠. 자, 감정가가 9천만 원인데 지금 이것이 아주 많은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900만 원까지 유찰되었습니다. 자, 외형상으로 뭔가 인수가 있거나 등기상의 권리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봐야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렸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옵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등기부상의 내용은 특별히 물론 가등기가 중간에 하나 있긴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문제되는 것은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낙찰이 되면, 이 빌라가 낙찰이 되면 토지 별도 등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감정가의 비율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지만 토지 별도 등기에 어떤 건저당이 있다면 그것은 임차인보다 빠르기 때문에 낙찰되는 금액에서 이 비율만큼은 토지 별도 등기에 먼저 배당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배당은 낙찰가에서 일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60%입니다. 9천에 감정돼서 5,400이니까 60%가 건물에 배당이 되고 40%가 토지에 배당되는데 토지에는 얼마에 배당이 되든 일단 토지 자체에 별도 등기는 문제가 없는 것이 되고 임차인에게 60%가 되는데 이 60%가 이 금액 보증금을 만족 못할 때는 나머지 인수가 되죠. 자, 이게 낙찰이 얼마에 됐었나요? 만약에 1,000만 원에 됐다라고 봅시다. 1,000만 원에 됐는 금액이 임차인에게 모두 가면 5천이 인수인데 자, 임차인에게 모두 가지 않죠. 60%만 가니까 600이 배당되고 5,400만 원이 인수가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얼마 배당되는지를 자, 이 비율을 보고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건을 볼까요? 충남 서산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감정가 1억 2,500짜리가 4,8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많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계산을 하죠. 만약에 5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그 중에 임차인에게 가는 비율은 전체 1억 2,500 중에 1억 500입니다. 자, 대략 80%가 좀 넘네요. 자, 그냥 쉽게 80%라고 합시다. 5천만 원 중에 80%만 임차인에게 가니까 4천이 배당되죠. 그럼 나머지 3천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가 없으면 이 5천이 전부 임차인에게 배당되니까 2천만 원 인수가 되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건을 한번 볼까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역시 앞의 사례와 같은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많은 사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감정가 1억 5,500이 8,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가격이 많이 유찰된 거죠. 자,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됐을까? 역시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그 토지 별도 등기의 내용은 분명히 건저당이 있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 나옵니다. 90년도에 토지에 건저당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낙찰되는 금액이 감정가의 비율로 토지에도 일부 배당이 되고 대략 30 내지 40%가 수도권에서는 30 내지 40%가 토지의 감정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토지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60에서 70%만 임차인에게 배당되겠죠. 자, 그러면 낙찰가에서 일부만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인수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역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배분하는 비율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다시 보실까요? 자, 배분하는 비용. 다른 호수가 바뀌었습니다만 자, 이 감정가가 정확하게 건물과 토지로 배분이 되려면 배분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은 감정평가서를 보면 보통 6대4 아파트 같은 경우는 7대3 이런 방식으로 감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율을 찾아서 정확하게 배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부산시에 조그만 오피스텔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감정가 4,300짜리가 750까지 많이 떨어졌죠. 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역시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임차인은 2001년도 전입이고 말소 기준은 2002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찰되면 토지의 2000년도 건저당에 일부 배당되고 또 임차인에게 일부 배당되죠. 그 비율은 3000대 1300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낙찰되는 금액에서 총 4300분의 3000, 총 금액이 4300이죠. 낙찰가에서 4300분의 3000이 임차인에게 간다는 뜻이 됩니다. 임차인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니까요. 자, 그러면 토지는 4300분의 1300이 되겠죠. 둘 중 하나만 계산하면 됩니다. 토지에는 얼마 배당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토지는 인수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얼마 배당받느냐. 그래서 낙찰가에서 4300분의 3000을 곱해서 그 금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모자라는 것은 인수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사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포천시의 아파트가 많은 숫자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8,700에 감정이 됐고 대략 5,6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5,600이란 금액을 좀 기억을 해 두시죠. 역시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임차인은 국민은행의 건저당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정일도 빠르죠. 그래서 배당을 1순위로 받는데 전체 금액에서 1순위가 아니고 낙찰된 금액에서 이 비율의 1순위입니다. 자, 아까 얼마에 낙찰되었었나요? 잠시 한번 볼까요? 5,600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매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5,600이라는 금액 중에서 임차인에게 가는 것은 8,700분의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이죠. 총 감정가입니다. 8,700분의 6,090입니다. 5,600이라는 낙찰가를 전체 8,700분의 건물에 대한 비율 6,090 이 금액이 임차인에게 가니까 대략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얼핏 계산하니까 80% 정도 되니까 58에 40 4,400만 원 정도가 임차인에게 가네요. 그렇다면 모자라는 600을 임차인은 5,000이니까요. 이것을 인수해야 된다는 게 되죠. 결국 5,600에 낙찰받고 600을 인수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6,200에 낙찰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는 이처럼 토지의 건저당권자에게 일부 배당이 나가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물의 대항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 이것이 없다라면 낙찰된 이것이 5,600이 여기 다 배당이 되죠.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인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토지 별도 등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배당이 줄어들어서 인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배당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가 낙찰자의 인수라는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이 붙을 때는 그 인수하는 내용이 뭔지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전적인 것인지, 그리고 금전적이라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또는 금전적인 게 아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건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것이
만족 못할 때가 있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임차인에게 얼마가 배당되니까 낙찰자인 여러분이 얼마를 인수한다는 것인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